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그리고 10만군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쌀쌀함 속에서, 아니 바람 때문에 쌀쌀합니다. 온도는 차갑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점차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아이스 커피는 조금 덜 드시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지난주 기술주 큰폭 하락의 핵심은 금리나 기대감 감소였음. 네. 지난 한 주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실적 발표하느냐가, 그래서 어떻게 뚫어주느냐가 핵심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엔비디아가 잘해줘야 되는데 걱정이네. 엔비디아는 11월 18일 미국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쯤 전달이 되겠네요. 수요일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실적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체 차트 한번 보고 돌아올게요. 네. 저기 이제 파란색 빨간색 하니까 진짜 실감 난다. 완전 죽었다가 살아났죠. 완전 죽었다가 아침 시초가에 저승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날 이게 종가가 저점이에요. 이러면서 안 좋아요 이랬는데 금요일 아침 제삿날이었어 완전. 그래서 저때 신용을 쓰고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신용이 털렸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시초가에 저렇게 하락한다는 건 일정 부분 반대 매매가 나갔다라고 보셔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아침 시초가가 저렇게 빠지는 경우는 단순히 어떤 공포감에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아권에서 좀 빠져서 넘겼으니까 바톤을. 그렇기도 하지만 신용 반대 매물이 꽤 나왔다. 그리고 그게 공포감과 겹치면 반대 매물을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저렇게 빠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주일짜리 지난 한 주간의 나스닥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에 계속 하락을 했고요.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부터 올려온 게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개파락을 한 다음에 갭은 챙겨놨는데요. 한 달치를 보면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한 달치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이 22,000 절반선이 저 왼쪽에 보시면 딱 있었던 자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줄을 쫙 꺼서, 이 차트 보는 분들은 쫙 꺼서 넥라인이라고 한다. 모가지가 걸렸다 이래가지고 이 넥라인은 지지 저항 라인이라고 봐서 이거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걸 떨어뜨리지 않고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1년짜리로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파죽지세로 지난 트럼프 당선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조정할 만도 하지. 지금 6개월을 넘게 연속으로다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좀 과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때 한번 조정을 세게 하고 그러니까 더 세게 말아 올렸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제일 중요한 트리거는 12월 달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 금리가 어떻게. 자, 일단 이번 주는 금리 상황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가 스티븐 마이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숫자적으로 보니까 다수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권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투표권 없는 연준 총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2개 투표보다는 한 17개 정도 되잖아. 이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관련돼서. 그분들을 보면 다수가 현재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총 4분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4번의 발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자, 제프리 스미드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이분은 맵하고 투표권은 없어요. 통화 정책은 소폭 긴축적이다.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 통화 정책은 수요 증가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세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관세 빼고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낙관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수치에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중요하다. 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고용시장 내 유의미한 위축 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고용시장 둔화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자, 금융, 실물 경제 모두 현재 상황에 과도하게 긴축적이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긴축적이 않다는 거예요. 스티븐 마이런이 얘기하는 것처럼. 추가 대저표 축소 중단은 지지한다. 또 이분은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금리 그렇게 높은 거 아니야. 금리 안 낮춰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매파처럼 들리고 그러는데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추가 대차대표 축소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난 점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통화 관련된 인사들의 전체적인 그 현재 입장? 이것들을 토탈로 쳐보면 완화적입니다. 이분들 중에 매파적인 사람 없는 거예요. 이 매파적인 사람이 대체적표 축소 중단.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6조 5천억까지 줄여놨는데 9조에서 6조 5천억짜리 줄여놨고 2019년 이 4조보다 여전히 뭐 한 50% 증가한 이 대체대표 총량을, 그러니까 유동성 총량을 무려 2조 5천억 가까이 늘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줄여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진짜 매파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걸 보면 물론 경제 규모가 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통화량을 예전만큼으로 줄여버리면 경제에 어떤 파국이 닥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위험 관리는 하긴 해야 돼요. 어찌되었거나. 자, 그리고 지준불이는 인하되어야 한다. 지준불이가 뭐냐면 주전불이 말고요. 지준불이요. 주전불이 같은데 뭐냐면 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자금에 대해서 이자 주는 걸 지준불이라고 합니다. 지급 준비에 부과되는 이자. 주전불이 말고. 네. 안정적인 지준불이 인하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 작은 대차대표 규모를 위해서라도 상설 레퍼 창구는 활성화되는 필요가 있다. 유동성은 잘 이렇게 조성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단기 채권 위주 자산 구성을 위해서는 대차대표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MBS 같은 거 털고 단기 국채로 다 돌리자. 그러기 위해서 그 중간에 대차대표 확대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명목 GDP 성장에 비례해서 준비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스테판 마이런 이분은 트럼프의 책사니까 데이터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연준은 더욱 완화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을 사후적 대응에 맞추는 것은 실수다. 통화정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주거물가는 가격 상승 압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고용시장에 추가 둔화를 놔두어서는 안 된다. 국경정책 변화는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이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빨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로리 로건 달라스 연은 총재 중립으로 분류되는 인사고 이분은 뭐 투표권 없습니다. 자, 본인은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그러나 10월에는 동결에 찬성했다. 12월에도 인하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와, 이거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 물가와 고용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고 물가는 지나치게 높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고용 시장도 둔화 중이나 크게 보았을 때는 대체로 균형 잡혀 있다. 이분 말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리는 거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리스크는 9월 대비 균형을 찾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연말 PCB 물가는 2.9% 예상한다. 옛날에 스티브 마이버는 핵심 PC를 거의 2%라고 봤는데 완전히 데이터 값에 대해서 이렇게 큰 격차를 보여주면 되나? 어쨌든 그렇고 물가는 4년째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제외 서비스 물가가 2%로 복귀 중이라는 증거도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물가에 대한 우려와 관세 때문만은 아니다. 와, 이분도 관세 때문만에 물가가 높은 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 통화를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게 물가가 높지. 소폭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 고용시장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주 스티븐 바이런은 건 대놓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이분은도 투표권이 없어요. 양대 책무 모두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고용과 물가 양대 모두 상황 안 좋다는 얘기고요. 통화정책 운영에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최근 2차례 기준금리 인하는 지지했다. 와, 이분 매파로 보이는데 지지했다고 하고 12월 FOMC 전까지 더 많은 데이터 확인을 희망한다. 근데 이분은 뭐 사실 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4명의 발언이 지난 주말께 나왔는데 2명은 동결, 1명은 인하, 1명은 유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표권이 있는 분 하나는 인하를 찬성했고요. 오늘 4명 중에 투표권 있는 사람 1명 스티븐 바이런인데 이분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자 근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번 주 쭈룩쭈룩 얘기하는데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빠졌을 때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면서 그 실제로 그 약화된 심리도는 패드워치에 나왔죠. 기존에 훨씬 더 높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반. 짬짜면 야 여기 여의도는 지금도 짬짜면을 팔더라. 진짜 신기하더라.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짬짜면 팔아요. 자 어쨌든 짜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닌 짬짜면처럼 5대5 정도 수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애매한 거를 지금 누가 잘 반영하고 있느냐? 원자재 가격을 한번 보면 바로 비트죠.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초반까지는 아니지만 근처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순식간에 10,000달러 작살났어. 거의 10% 빠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이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유동성 파티 국면에 나온 현상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법정 통화를 믿을 수가 없고 법정 통화를 쓰레기로 만들어 놨으니 우리끼리 잘해보자. 자, 그것까지는 비트코인의 이야기 스토리는 되게 설득력이 있고 나름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탈중심주의 뭐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투기적 자산으로 가격이 끝없이 오른다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시하는 것은 단순히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등등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엄청난 투기적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의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얘기할 때 참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금이라는 거 조금 뭐 이건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되니까 금이라는 것들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그 가치 있게 쓰여졌던 금속, 그러니까 왕의 뭐 왕관이라든가 뭐 폐물, 약속의 증표라든가. 왜 그래요? 금의 어떤 속성 때문에 녹슬지 않아. 이것 때문이죠. 금이라는 거는 갖고 있어 보니까 녹슬질 않네, 변하질 않네, 색이 변하지 않고 똑같네. 와, 뭔가 영원성에 대한 그 뭐랄까 내러티브를 확인을 시켜주는 실존적 그 가치, 그 존재성을 가지고 있죠. 금이라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부여한 거고 그걸 화폐화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금이라는 건 화폐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약간 기능성이 있는데 반해서 코인이라는 것은 화폐적 가치를 갖기 전에 투기적 가치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투기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시중에 있는 유동성에 근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은 항상 유동성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 존재다. 이러는데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엄청나게 생각을 했는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설마.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죽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진짜 분위기가 이상하게 험악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트럼프의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진짜 엉뚱한 얘기인데
트럼프에 대한 압도적 지지라면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무섭거든. 와, 이렇게 우와 트럼프 이렇게 무서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한번 가끔씩 보여드리는 트럼프 지지도 한번 새로 이제 제가 이제 뒤늦게 올려드렸는데 이 트럼프 지지도를 보면은 이상하다. 셧다운 끝났는데 왜 안 오르지? 지금 의문이야. 셧다운 끝났는데 안 오르네. 자, 빨간색이 지금이에요. 42.3%. 이거 지금 최저치 경신했습니다. 자, 요거하고 맞물리면 이게 최악인 거야. 지금 코인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12월 금리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 인사들이 되게 긴축적이고 제약적이고 이거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이냐?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절대 그거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면 몇몇 분들은 지금 상황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은 금리는 한 두세 번 더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는 전망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자, 저렇게 되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강세가 되어야 되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인데 금 가격도 한번 보죠. 금 가격이 한번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이제 그나마 다시 4,000불 위에 놀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고 통화의 유통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금값이 올라간다는 거에는 상당한 긍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도 투기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차고 넘쳐. 부채를 일으키는 게 너무 쉽고 자산 투자를 부채로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에조차도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붙어 있다. 그래도 이제 금값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 네, 믿을 만한 게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들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난주 기술주들의 하락 그리고 막판에 소폭 회복, 회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막판에 약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는 전망. 근데 이 전망이 그전에 없던 전망. 기존엔 당연히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편하게 생각해. 금리 인하할 거야. 돈은 또 계속해서 넘쳐날 거야. 계속해서 돈 빌릴 수 있는 상황은 좋아.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설마 에이 아니겠지 이랬는데 왜 이래 형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나 지금 포지션 다 구축해놨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놀란 거죠. 그래서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고 그런 흐름들이 한국에서도 돈 빨리 찾아가게 되는 지난 주말 진짜 끝내줬죠. 2조 8천억인가 갖다 쏟아 부었어요. 우리나라 완전 ATM기야. 그냥 너무 잘 팔려. 그냥 던지면 팔리니까 돈 찾기 너무 수월해. 그냥 빨대 꼽혀갖고 그냥 돈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게 그러면 해결됐느냐?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급하게 빠지니까 가격 매력이 생기면서 매수를 했고, 근데 앞서 기술적으로 저는 기술적인 건 신뢰하지 않고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지지 라인, 랭 라인이 있는데 그 랭 라인이 깨져버리면 한 10% 정도 공간이 더 있습니다. 미국 시장. 그 라인이 깨지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크호스라고 보이는 다크호스 아니지 그냥 라이트호스지 다 알고 있는 구원자가 등장할 것이냐 여부인데 이 구원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엔비디아다. 자, 엔비디아. 자,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기술주 하락에 있어서 아주 마이클 버리가 제대로 급소를 한번 찔렀어요. 급소를 찔렀는데 뭐냐 하면은 얘네들 3년 사용 연한을 6년으로 늘려버렸어. 감가상각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까요? 조금 더 와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매년 이렇게 하자. 매년 20조씩 감가상각 하던 거를 얘들이 이제 매년 10조씩만 감가상각해. 그럼 10조씩 플러스가 더 나는 거 아니야.
이건 사기지. 이게 마이클 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말이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빅테크별로 GPU 감가상각 연한을 한번 AI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글은 2024년부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감가상각 연한을 모두 6년으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메타는 기존 3년이 맞았는데 3년에서 5.5년으로 감가상각 연한을 늘렸습니다. 아마존은 한때 6년까지 늘렸으나 25년 들어서 GPU에 대해 다시 5년으로 되돌리는 그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도 구글과 유사하게 5에서 6년으로 연장해서 감가상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MS의 연관 보고서에 보면 자사 컴퓨터 장비의 내용 연수는 최저치일 경우 2년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요쪽에서 조금 더 잘 알으시는 분의 글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난 그게 맞다고 봐. 뭐냐면 GPU 중에 좀 약하게 만든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쓰다 뭐 HBM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꺼지는 거지. 얘들이 가는 거야, 맛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뽑아서 새로운 걸로 꼽아요. 근데 문제는 2년 되면 시작하고 또 2년 되면 따다다다다다다 한꺼번에 망가지나? 그거 아니야. 자동차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우리가 뽑기 운이 좋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씨 어떤 거 샀는데 타자마자 이상이 덜컥거려. 오늘 3년 사니까 와 이거 도저히 못하겠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와 나 이번에 뽑기 운 진짜 좋아 막 이러면서 10년 넘게 탔는데 똑같아 막 이런 차도 있었잖아. 옛날에 대우차 중에 그런 거 있더라. 뽑기 잘한 사람이 딱 봤는데 와 10몇 년 탔는데 오 똑같아. 오 대단한 걸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럼 결국은 내용 연한이라는 거는 평균 잡아서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학습 영역에서의 GPU의 그 어떤 부하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추론 영역으로 나면 부하가 좀 약해지는 거지. 근데 지금 보시면 메모리의 폭증이라는 상황을 보시면 학습도 중요한데 추론도 되게 중요해지는 시장으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갑자기 낸드, D램 미친 듯 수요 폭발은 추론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라는 느낌 받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연한이라는 건 약간 고무줄이지. 이게 자동차 내용 연수하고 비교해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 보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가혹 조건입니다. 완전 가혹 조건. 택시 같은 거지. 택시 같은 거. 우리가 쓰는 승용차라고 보시면 안 되고 택시에 더 가까워. 택시 보시면은 막 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자동 총알 택시. 저 이제 좀 늦으면 어느 역까지 좀 빨리 가주세요. 막 이런 경우 가끔 있거든. 빨리 가주세요. 이런데 묵 이러면 갑자기 딱 이렇게 잡으면서 빨리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빨리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런 느낌 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 차가 나만 나겠냐고 그냥 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조금 요즘 이제 나이 좀 드신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차가 되게 오래 가겠지, 그죠? 뭐 어쨌든 딴 소리 했네.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게 감가상각 연한을 잡는다는 게 이게 약간 고무줄이라 학습 시장에 갔다 추론 시장으로 가면 그다음 되게 오래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되게 오래 쓸 수도. 자, 그러니까 요거가 이슈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왜 불거졌느냐의 상황적 상황이 중요한 거지. 예. 왜 불거졌느냐? 돈을 그러니까 돈의 인하 시점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빗나가게 되자 다른 이슈와 결합하면서 화학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라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여부.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으면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멀쩡해. 여전히 쇼티지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쇼티지 안에 있어요. 없어서 못 팔아요. 이래버리면은 가는 거죠. 다시. 예. 괜찮네요. 안심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말에 우리 박승현 애널이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진짜 이건 내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버블이라고? 니들이 버블 맛을 알아?
야, 진짜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98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학창 시절부터. 야, 99년 있죠. 이거 한 20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갓 졸업하는 그 나이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꿈과 같은 시절이 갔구나. 어떤 느낌? 어렸을 때 와, 나 그 소위 말하는 나 부자 될 길을 놓쳐버렸네. 와, 이거 완전 찬스였는데 와, 이거를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지나가 버렸네. 와, 안타깝다. 이거 다시는 안 올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코스닥 지수가 얼마? 지금 사상 최고치가 그때 작성됐어요. 코스닥이 얼마더라? 그거 확인 좀 해야 되네.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지금 코스닥 지수 역사상 최고치가 얼마인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찾아가지고. 네. 그때 작성된 겁니다. 지금 900도 안 돼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 버블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정도 수준을 가지고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버블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진짜 버블 맛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자꾸 버블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버블은 거의 진짜 완전 미친 거예요. 2,950이라고 나오네. 난 2,700대쯤으로 기억했네. 2,950이구나. 지금 900도 안 되잖아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게 원래 정확하게 295예요. 295인데 너무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00 이하로 떨어지고 하니까 쪽팔린 거지.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냥 10을 갖다 얹은 거야. 공 하나를 뒤에 더 붙였어. 너무 쪽팔려가지고. 예. 안 그러면 지금 90이거든. 89 뭐 이렇게 되거든 지금. 너무 쪽팔리잖아. 무슨 지수가 89냐고. 그래가지고 바꾼 거야. 그때 버블은 진짜 대단한 버블이었습니다. 그 정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는 그 정도의 버블은 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절반만 와도 거의 미친 장이에요. 절반만 와도. 근데 이번에 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자, 금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금리가 지난 주말에 많이 올랐는데요. 금리 오른 데는 영국의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영국이 계속 그 논란이 많은데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져버렸어. 내가 보기에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번 노동당의 공약인 소득세 인상을 폐기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좀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영국 예산책임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OBR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석 자료를 냈는데 기존의 분석 자료에는 영국의 재정 부족분이 350억 파운드였다고 기존 보고서에는 밝혔었는데 이번에 새로 그걸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200억 파운드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돈 많이 안 모자라요 하면서 소득세 인상 폐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조작이야. 야, 이거 다 조작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350억 부족하다가 갑자기 200억 부족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다 조작 아니야? 세금 안 거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영국 국채에 대한 신뢰, 길트화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쑥 올랐죠. 그래서 이쪽 다른 나라들까지 쑥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4.1 정도가 되던 게 4.148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2년물도 올랐고요. 30년물도 한 4bp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겁니다. 금리가 많이 튀었어요. 자, 그리고 환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환율은 달러 가치는 조금 올랐는데 원화는 드디어 구두 개입되었습니다.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역대 하는 총재님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시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발언의 공간 자유를 조금 더 줬으면 싶은데 아무래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잠재 성장률보다 우리가 성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결국 부채가 많아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부채는 성장과 관계없는 쪽으로 부채가 사용되어서 불효불급한 데 돈이 쓰인 거야. 왜냐하면은 안타깝게도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잉태 능력이 별로 없더라는 거지. 이렇게 콘크리트를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콘크리트 알이 하나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와가지고 만들어져야
그게 사회적 생산성이 되는데 이 콘크리트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따뜻하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도 콘크리트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 돼. 그러니까 아파트를 딱 안아주면 조금 있다가 10년 있다가 이 아파트가 하나 이렇게 막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그런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는 상황이다라고 또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본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로 가고 있고요. 일본이 어디에서 멈출지 진짜 감이 안 잡히네. 사무라이 700년 역사가 이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안녕.